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가 10일째를 맞았는데요. 정부 신속대응팀이 목표로 삼은 인양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체 결석 작업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정현 기자, 인양 작업 내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헝가리 대응팀은 지금도 내일 인양을 목표로 해서 관련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부로 4개 유도 파이프 작업을 마무리하고 또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작업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조율한 거는 일단은 오늘 유도 파이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유실 방지 대책을 다 강구하자. 그게 좀 빨리 되면 아마 유도 와이어까지 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유도 와이어와 본 와이어 결속 작업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이어서 실제 인양은 내일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격 인양이 시작되면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대응팀의 설명인데요. 실제 인양을 하는 순간은 천막으로 사방을 가려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게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추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번 사고 실종자는 공식적으로 8명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에 한국 잠수부가 투입된 이후 한국인 시신은 모두 11구가 수습됐습니다. 실종자 전원 수습을 위해 대응팀은 공중에서는 헬기와 드론을, 수상에서는 보트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독일 등 주변 지역에서 동원된 수색견들이 투입돼 수초나 습지 지역도 함께 수색합니다. 현 시점 기준 이번 사고로 인한 공식 한국인 사망자는 18명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시신 4구에 대한 화장이 완료됐습니다. 또 어제 퇴원한 생존자 1명이 헝가리 측에 추가 진술을 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섬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해상 크레인 클라크 아담은 그동안 다뉴브강의 높은 수위 때문에 다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사고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는 슬로바키아가 댐을 닫아서 수위를 낮추고 헝가리 당국이 낸 아이디어가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크레인선의 도착 과정, 또 침몰 유람선 인양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클라크 아담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슬로바키아의 도움이 컸습니다. 인양 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위. 다뉴브강 상류에 슬로바키아의 가브치코보 너지마롯이라는 댐이 있는데 수문으로 유량을 조정해 강의 수위를 낮춘 겁니다. 4시간 동안 초당 1톤의 유량을 통제하자 사고 지점인 머르기트 다리의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헝가리의 결단도 한몫했습니다. 인양 크레인을 이동시키려고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됐는데 그중 하나를 시도한 겁니다. 예인선이 클라크 아담을 줄로 연결하고 클라크 아담의 동력을 꺼서 유속에 따라 강 하류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크레인 가장 높은 부분이 다리의 아치형 부분과 닿지 않도록 하면서 다리 밑을 안전하게 통과한 겁니다. 교각을 통과할 때 가장 꼭 지점으로 가장 정확하게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빨리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허블레아니오 밑에 굵은 와이어를 넣고 배를 결속시키는 작업입니다. 배가 결속되면 바로 크레인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주 기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 크레인 인양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고민해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위 때문에 크레인 인양을 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슬로바키아 정부의 도움, 그리고 예인선을 이용하자는 헝가리 측의 기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우리 측 구조대장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테레층 참모들이 3명이 올라가가지고 시도한 거예요. 이 대테레층은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부대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그런 정신으로 시도한 것 같아요. 네, 헝가리 특수부대입니까?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그런 우리하고 개념.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사전에 공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어서 일단 말하지 않고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예상과 달리 성공하면서 우리 측에는 사후에 얘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클라크 아담을 유도한 예인선이 그동안 클라크 아담과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춘 경험도 성공 가능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인양 크레인은 지금 사고 지점에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배에 밧줄을 묶어서 이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인양을 위한 선결 과제였던 크레인은 일단 이동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은 거는 와이어 연결입니다. 네. 끌어올리려면 배를 뭔가로 묶어서 그 다음에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먼저 침몰한 배 바닥 아래에 유도 파이프를 깔고요. 예. 이 파이프를 통해서 얇은 아주 가는 줄을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는 줄을 유도 와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유도 줄 뒤에 두꺼운 6가닥의 밧줄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이 6가닥의 밧줄을 통틀어서 한 개의 와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네, 겁니다. 지금 저기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하나의 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4개의 와이어를 파이프를 통해서 배 밑에 넣어서 결속을 시킨 뒤 그다음에 조심스레 끌어올리는 겁니다. 구조 대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느질 할 때 그 바늘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 바늘을 끼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도 그 가는 실은 유도 와이어고. 네, 오늘 중으로 유도 파이프 4개의 작업을 모두 끝내고요. 그 네. 다음에 실종자 유실을 방지하는 구물망 설치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 기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말이죠. 실종자 수색인데 인양 이후에 선박 안에 있을 수 있는 실종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원 확인까지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박의 인용에 성공을 하면 내부 수색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네. 낮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내부 수색을 할 예정인데요.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면 일단 한국 측에 이를 수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수습은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도 이제 우리 측이 하기로 할 예정인데요. 네. 최초 실종자 수습을 했을 때 헝가리 측은 한국에 지문 등록 시스템이 있는 줄을 모르고 예. 치아로 신원을 확인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o래 걸렸군요. 네, 한번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Hát magában az új nyomoknak a rögzítési folyamata, hogy ennyi időn túl is tudunk olyan nyomokat rögzíteni. 네, 이제 관건은 와이어 연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인데 이 와이어 연결이 끝나는 대로 인양 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안으로 인양 준비 작업을 빠르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인양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주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력범죄 소식이 잇따라 들리는 요즘인데요. 어제 70대 여성이 병원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하는데 여성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이 어디론가 다급히 달려갑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금은방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전농동의 한 금은방에서 자신의 남편을 숨지게 한 7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직접 112 상황실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병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를 남편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평소 남편과의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아침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싸운 것 같다고 아줌마가 그렇게 막 욕하더래. 부부싸움을 잘했다고 그래. 해당 장소에선 나를 그동안 고통받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어제 대낮 인천 한 카페에서 일어난 형제간 참극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친형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10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울산에선 60대 남성이 주점 여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에 크게 다쳐 구급차에 실립니다. 대낮 한 카페에서 다름 아닌 친동생에게 화를 당한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피가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이 카페에는 카페 주인 외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던 탓에 피의자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유히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10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형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갔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주점에서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피의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가족과 피해 여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리고 7개월 딸아이를 숨지게 한 어린 부부의 비정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고 아빠는 PC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7개월 아이는 엿새 동안 집에 방치된 채 사망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영아 엄마의 SNS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부터 28일까지 술자리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안고 짚고 일어나고 벌써 7개월이라며 아이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엿새 동안 집에 홀로 방치돼 죽어갔습니다. 아이가 숨진 걸 알자 3일간 나쁜 일만 일어난다며 욕설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빠 역시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PC방에 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은 이유를 캐묻자 부부는 상대방이 아이를 챙길 줄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앞서 거짓 진술을 했다 엿새간 집을 비웠던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부부의 SNS에 살인마라고 댓글을 다는 등 공분을 터뜨렸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던 배우 윤지호 씨가 후원금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윤 씨를 도왔던 후원자들이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 이건열 기자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네네. 사건이 또 이 손해배상 소송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의 네네. 과정 어떻게 된 겁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윤지호 씨는 지난 4월이었죠.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지상의 빛? 네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죄 목격자, 증언자들을 돕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네.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예. 윤 씨가 방송에서 밝힌 단체 설립 목적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가 땅지 밝을 오 그래서 지상에 경호업체분의 동의하에 소정의 금액을 드리면 24시간 경호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윤 씨가 개인적으로 모금을 한 것도 있는데 당시 신변 위협이 없는데 예. 신변 위협을 모금 이유로 내세웠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소송 참여 인원이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네.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닌데 3천만 원 정도 또 된다고 합니다. 소송에 대해서 윤 씨가 자신의 SNS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래요, 그래서? 윤 씨는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선후원 후갑질? 예, 뭔 그렇습니다. 뜻이죠? 그러니까 후원을 먼저 후원을 하더니 이제 와서 갑질을 한다. 아마 이런 좀 후원자들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윤 씨는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 사람은 시민들이었다면서 자신은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네. 후원자들이 그렇다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네. 윤 씨가 후원금을 받은 거는 범죄 목격자, 증인들을 돕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후원자들 역시 이 목적에 동의를 해서 돈을 보냈다면 이 행위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네. 하지만 윤 씨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을 낸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법조인에게 문의해봤는데요. 후원자들이 돈을 낸 이유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하는 윤 씨를 돕기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가 아니라면은 후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윤 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박훈 변호사에게 고발된 바 있습니다.
윤 씨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모았다는 이유인데요.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후원금 소송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손해배상 소송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또. 결국 그렇다면 윤지호 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윤지호 씨 진술을 토대로 해서 장자연 씨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위 있었잖아요. 네네. 과거사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좀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이 가깝게 나왔습니다. 장자연 씨에게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남성들의 리스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윤 씨는 봤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윤 씨를 제외하고는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다 이거죠. 네. 윤지호 씨만 봤다고 주장하는 거고. 또 윤 씨가 리스트에서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을 봤다고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진상조사단에서 그 이름의 의원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 씨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조사팀도 윤 씨가 착각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지호 씨 주장이 검증 절차 없이 과도하게 주목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정치권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여야 의원들이 윤지호 씨를 돕겠다고 하면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 장면이죠. 네네. 그 여야 의원 9명이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윤 씨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안민석 의원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의원님들이 윤지호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윤 씨를 도왔던 당시 국회의원들 지금 입장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 그 MBN 기자가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네. 안 의원은 윤 씨를 도울 때는 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장자연 씨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3월이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수사에 나설 만한 단서를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의혹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요. 의혹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매듭이 지어진 건데요. 윤지호 씨에 대해 집단 소송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기가 되면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다시 한번 공방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군함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5m 거리까지 접근했다고 하는데 양국은 모두 상대방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완전 무장한 군함 두 척이 전력 질주합니다. 스칠 듯이 거리가 좁혀지지만 두 척 모두 피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15m를 사이에 두고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해군 순양함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구축함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선원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측은 직진으로 항해 중이었다며 러시아 구축함이 위험한 기동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The behavior is unsafe and unprofessional. We'll have military-to-military conversations with the Russians, and of course we'll march them. But... 이에 대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미국 군함이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며 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기동을 수행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건 발생 지점을 놓고도 의견이 다릅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해상, 러시아는 동중국해 해상이라고 서로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협력 강화에 나서는 등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협을 느낀 김 위원장이 살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의 근거를 김순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공항을 걸어가던 김정남의 목을 감싼 뒤 얼굴에 흰색 손수건을 댑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VX 신경작용제를 얼굴에 묻히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3초로 결국 2시간 뒤 김정남은 숨졌습니다. 체포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여성은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장난이라는 북한 요원의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고 재판 중 잇따라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그런데 김정남이 실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 최근 출간한 김정은 평전 마지막 계승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파이필드는 김정남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에서 미국 스파이와 접선한 뒤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김정은 위원장이 배반으로 간주해 살해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특히 숨진 김정남의 백팩에는 현금 12만 달러가 있었는데 정보를 넘기고 받은 돈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파이필드는 김정남이 장기간 해외 체류를 했지만 북한 체제와 연결되는 끈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마카오 카지노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2000년대 초 100달러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낸 북한 정권을 위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필드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의 초점은 평화인데 특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오슬로 선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연설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는 곳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즈음에 이뤄지는 연설인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여정을 언급한다면서도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기대해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물꼬를 텄던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에 필적할 만한 오슬로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방을 따라가지 않고 청와대에 남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설 내용에 맞춰 북한과의 조율을 통해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유럽 순방 뒤 문 대통령은 일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비핵화 협상 동력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주말을 맞아 경기도 민생 투어 일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표적 보수 성향분인 이문열 작가를 만났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보수 정권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고 합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이문열 작가의 문학서원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두 사람 간 첫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중학교 때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학생들 잡지 중에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공모해가지고 우수작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작가님 학생이 아니라서 그때 우리 또래도 문사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이 작가는 문화계에 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특히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언급하자
이 작가는 문재인을 지지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9년에 보수 정치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고 뭐 다 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수 꼴통으로 칭한 이 작가가 보수 정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황 대표의 통합 행보에 또 하나의 숙제가 더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협상 난항으로 국회는 2달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주말 접촉을 통한 최종談判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몇 차례 위기를 겪었던 여야 간 협상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치열한 자존심 싸움으로 삐걱거리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오 원내대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덕분에 합의가 잘 된다면 주말 접촉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를 두고 입씨름을 해온 양당 사이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를 제외하고도 10여 개의 문구를 제시하며 중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 등 복귀 명분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음 주엔 무조건 국회를 열겠다며 맞불을 놓으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추경안 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실정 청문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의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아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최후의 방법이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라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키를 쥐었던 바른미래당이 여야 간 적극적인 중재로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이나 채권을 담는 이른바 피난처 펀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소위 대박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 재테크 이기정 기자입니다. 글로벌 공유 오피스 업체가 15년간 통째로 빌린 서울 강남의 한 빌딩입니다. 최근 이 건물에 투자하는 300억 원의 리츠 상품이 판매 시작 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에 투자해 임대료를 배당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서울 강남의 핵심 입지에 있어 건물 가치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올 들어 주식형 펀드에서 1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사이 부동산이나 채권, 고배당주 등에 투자하는 인컴 펀드 설정액은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임대 수익이나 채권이자 배당 이익 같은 정기적인 수입을 노리는 건데 수익률도 7%로 선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리츠나 인컴펀드 같은 피난처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역시 경기가 꺾이면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좀 연약한 임차인이 도선에서 임차료가 회수가 안 되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해외 투자라면 환율 변동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가요와 화장품에서 불던 한류 바람이 이번에는 거리 패션으로 옮겨갔습니다. 일명 K-스트릿 패션입니다. 중국인들이 화장품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입는 옷을 장바구니에 넣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이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입니다. 왕홍이 휴대폰 카메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옷을 찍어 올리자 팬들의 반응이 속속 올라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곳은 모두 스트리트 패션 매장입니다. 패션관에 해외 명품 브랜드 일색이던 면세점들이 최근 국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앞다퉈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이란 말 그대로 캐주얼한 길거리 감성의 패션인데 헐렁한 사이즈의 그래픽 티셔츠, 알록달록 컬러풀한 백팩과 모자 등이 인기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젊은 개인 디자이너들이 홍대나 성수동 등지에서 시작했는데 K-팝 스타와 SNS의 영향력을 타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就韩国的话，就是韩国服饰，然后通过像韩剧啊、韩流明星啊，在中国非常流行嘛。然后韩国的服饰，我觉得韩国潮牌它会有一个明星传播的这样一个概念在里面。阶层看到有自己喜欢的 idol 在穿，我可能自己也觉得应该拥有同款这样子。再就是。 올해 1분기 서울 시내 한 대형 면세점 패션관에서 국내 브랜드가 기록한 매출 비중은 70%. 일단은 국내 스트리트 패션이 독특한 디자인이 많아서 금년 들어가지고 한 3배 정도 이상 매출이 좀 신장세가 좀 있고요. 전문가들은 K 스트리트 패션이 K 뷰티를 잇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오늘 혹시 하늘 보셨나요? 해를 중심으로 동그란 모양의 무지개가 생기는 햇무리가 관측됐습니다. 흔치 않은 현상인데 지난 현충일에 이어서 또 나타난 겁니다. 영원 불멸과 행운을 상징한다는 햇무리가 뜬 만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한번 소망해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하늘이 태양 주변으로 다양한 색을 머금은 원형의 띠가 선명합니다. 태양과 가까운 곳은 붉게 보이다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 엷은 흰색을 보이는데 태양 주변의 원형 무지개 형태로 보이는 일명 햇물입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굴절돼 태양 주변으로 둥근 원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지개 빛깔을 보이는데 구름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적색과 청록색이 번갈아 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어린 입자들이 빛을 반사 또는 굴절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고도 한 6km 정도의 이제 높은 구름이 있는데 이런 상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햇무리가 나타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햇무리 현상은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영원 불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6일 현충일에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목격된 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또 행운이 온다는 속설도 있는데 네티즌들은 신기한 자연현상에 감탄과 함께 행운을 빌었습니다. 햇물이나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는 속담도 있는데 온난 전선이 통과하기 전 권운의 영향으로 햇무리가 보이고 그 후 온난 전선이 가까이 오면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슈퍼컴퓨터로 10억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100초 만에 풀 수 있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미래 기술 산업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전 세계는 이미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원 규모조차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천장에 달린 금속 원통을 떼어내니 샹들리에처럼 생긴 기계가 등장합니다. 오는 10일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이른바 꿈의 컴퓨터, 최신형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의 조합으로 이뤄진 비트 단위로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사용하는 큐비트 단위로 연산하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는 50큐비트로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자 컴퓨터의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AI도 그렇고 신약 개발도 그렇고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한꺼번에 많은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겠죠. 각국에서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양자 기술에 5년간 12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도 1조 2천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양자 국가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는 445억 원에 불과합니다. 23년까지 연구재단도 좀 탄탄히 하면서 5큐빗으로 성능이 탁월하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공 사례를 만들고 나서요. 후속 사업을 한번 기획해서 지금은 좀 시범사업 성격으로 작게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양자 컴퓨터. 외국과 기술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주말인 오늘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나타내면서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져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과 전북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남부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서해안에 최고 80mm 이상,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해를 가리며 크게 덥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7도로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 21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당분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